작은 서점. 노스 리치먼드 가는 막다른 길이라 가톨릭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파하고 나오는 시간 외에는 한적한 거리였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제임스 조이스의 단편 에러비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더블린에 사는 한 소년이 친구의 누나를 좋아하게 되는데요. 마침내 그녀의 선물을 사기 위해 에러비라는 바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책에 대한 내용은 장유진의 책갈피에서 살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도 만나보겠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네, 장유진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7890님께서 벚꽃 구경하다가 친구가 장유진 작가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 연수에서 나온 벚꽃 라이딩 장면이 생각난다고요. 손바닥 위로 떨어지는 눈송이 같은 행복. 멋진 문장 좋아요 하셨는데 이런 표현 쓰셨구나. 네. 이거는 네 맞아요. 네. 우리가 반짝이는 계절에서도 썼고 네. 또 연수라는 소설집에 라이딩 크루라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제가 아는 그 라이딩 크루 맞죠? 네, 네. 너무 웃겼던데요. 그거 맞죠? 정말 네. 재밌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그 신규 그 라이딩 크루 이제 멤버가 여잔 줄 알고 있었는데 남자가 와가지고 네. 막 뿔 때 나서 네. 그거 너무 웃겨. 나중에 그것도 같이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네. 거기서 이제 벚꽃 날릴 때 벚꽃 라이딩을 하거든요. 네, 네. 벚꽃이 쫙 흩날리면서 빨리 달리면은 핑크가 쫙 옆으로 스쳐 지나가잖아요. 네. 그런 묘사를 했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손바닥 위로 떨어지는 눈송이 같은 행복 만끽하셨나요? 이제 꽃송이들이 다 떨어지는 또 계절, 올해는 좀 유독 꽃이 빨리 폈잖아요. 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답니다. 계속 좀 지켜봐 주세요. 이제 뭐 장미도 피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이라는 단편집에 실린 네. 에러비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게 이 더블린 사람들이 1914년에 출판됐고 이게 뭔가 20세기 모더니즘 문학에 되게 기념비적인 엄청나게 문학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품이고 특히 에러비는 그중에서도 되게 자주 읽히는 네.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짧은 단편이던데. 네, 맞아요. 짧지만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단편이죠. 제임스 조이스도 사실 뭐 너무나 유명한 이제 뭐 작가인데 우리가 네. 처음 접하네요. 이번에 율리시스로 유명한 작품. 맞습니다. 네. 더블린 사람들도 유명하고 뭐 젊은 예술가의 초상 그리고 맞아요. 율리시스가 네. 정말 유명한데요. 율리시스가 사실 대표작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20세기 최고의 영어 소설 100선 네, 미국 문학 전문지가 뽑았는데 그때 당당히 1위를 차지. 1위요? 네. 율리시스가.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라디오에서는 못해요. 왜? 굉장히 그 출판 당시에 그 당시에도 외설 시비에 너무 휘말려서 그 미국이랑 영국에서 판매 금지가 됐을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읽어도 제 생각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왠지 그러니까 좀 더 읽어봐야 되겠다는 더 읽고 싶어지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라디오에서는 네. 절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출판 불가가 됐다가 법원이 네. 이거는 외설이 목적으로 한 작품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 다시 판매가 될 정도로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작품인데 진짜 아이러니하게 왜 읽지 말라고. 네. 아이고 야해요 읽지 마세요. 그러면 더 읽고 싶잖아요. 오히려 이 재판 때문에 더 이름이 막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하고요. 사실 율리시스가 내용이 진짜 단순해요. 뭐냐면 1904년 6월 16일 단 하루의 이야기예요. 그 긴 이야기인데 단 하루 동안 더블린을 떠돌아다니는, 여기도 더블린이에요. 네. 평범한 중년 남성 그 레오폴드 블룸이란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뭔가 그리스 고전 서사시 오디세이의 구조랑 나란히 배치를 해가지고 18개의 장이 요즘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의식의 흐름 기법 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네. 이 말이 사실 여기서 율리시스에서. 네. 그 지금 뭐 단 하루의 이야기 하니까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도 단 하루의 그 파티를 준비하는 그 시간 거리를 걸으면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 회상하는 걸. 그쵸. 근데 전 사실 그 책을 너무 어렵게 읽었는데 그럼 율리시스도 약간 그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면 좀 난해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계에서 가장 난해한 소설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 18개의 장이 완전히 다른 문체로 쓰여 있어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규칙에 적응을 해야 돼요. 문체가 계속 바뀌어요? 그것도? 네. 근데 또 이게 팬이 많아가지고 이게 6월 16일 하루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 주인공이 이름이 블룸이잖아요. 떠돌아다니는 날이 6월 16일이고 그래서 매월 6월 16일에 그 블룸스데이 행사가 열리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때를 지어가지고 거기를 걸어요. 다 같이. 그래서 그럴 정도로 굉장히 더블린 시민 그리고 아일랜드 국민은 또 물론 세계 많은 또 영문학도들, 문학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굉장히 그 도전해볼 만한 작품이군요. 율리시스. 그냥 책 프로그램 하는 MC가 꼭 한번 읽어봐야 돼. 외설적이라서가 아니라.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에 수록된 단편 하나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근데 우선 더블린 사람들도 굉장히 유명한 단편집이잖아요. 네, 요것도 단편집이고 제임스 조이스가 에 대해서 먼저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더블린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더블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율리시스에서 쓰고 이 책에서도 썼는데 이 더블린 사람들이라는 단편집이 15편의 단편이 묶여 있는데요. 20세기 초에 더블린 어떤 그런 평범한 사람들, 중산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삶을 되게 리얼하게 자연주의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이 이야기가 유년기, 더블린 사람들의 유년기, 청소년기, 성년기 순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할 에러비는 초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년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또 사실 조이스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에피판이라는 개념이거든요. 무슨 개념 하니까 좀 어렵게 들리는데 에피판이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라셔몽 할 때 대학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막 라셔몽 이펙트, 라셔몽적으로 하도 라셔몽 해가지고 뭐야 라셔몽이 그래서 모른다고 말 못하고 나중에 찾아보고 그것처럼 제가 문창과 대학원 처음 갔을 때 에피판이 자꾸 에피판이 이래가지고 들어본 것 같은데 카페 이름 아니야? 나중엔 찾아봤어요. 몰라요, 저는. 알려주세요. 그 종교에서 많이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에피판이라는 말을. 근데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종교에서 신의 현현. 그러니까 현현이 뭐냐면은 이제, 신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정말 나타난다, 눈앞에. 이 현현이 나타날 현에 나타날 현자를 써요. 그러니까 한자는 다른데 똑같아요. 뜻도 음도. 그래서 이걸 이제 문학 기법으로 재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조이스가. 그래서 인물이 어떤 되게 특별한 순간이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순간에 어느 순간 갑자기 자기 자신 아니면 어떤 이 세상의 진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갑자기 팍 깨달음을 얻는 조용하게 특별한 순간이 아닌데 그냥 일상 속에서. 아, 그래요? 그런 깨달음을 딱 얻는 순간을 에피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용어로 하면 도너 점수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깨닫네요. 뭔가 있는 게 아닌데도 갑자기 확 깨닫는. 그래서 이 더블린 사람들의 수록된 단편들이 다 그 에피파니의 순간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 읽을 에러비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와, 에러비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요? 지금 에피파니 얘기 나오고 굉장히 짧고 좀 쉬운 소설이에요. 살짝 쫄았는데 우리 더블린 사람들이 출간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나요? 뭔가 이게 그 1900 초반에 그 처음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을 때 그 계속 거절을 당했대요.
그래서 뭐 거의 뭐 15개 출판사라면서 18번 거절당했다. 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유가 그냥 당시 더블린 사람들의 삶을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출판사에서는 계약을 맺었다가 조판을 거부해가지고 이미 인쇄소에서 조판을 거부했다. 그래서 이미 완성해 놓은 거를 그 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옛날에는 그거를 막 불태우기까지 했다. 이런 얘기, 이런 썰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작가가 그거 팔만대장경도 아니고 그 한 판을 막 몰래 빼돌려가지고 지켜냈고 막 이런 설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이제 사람들에게 다가온 책인데, 자, 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에러비 어떤 내용인가요? 이 에러비는 무대가 또 더블린입니다. 네. 그래서 북 리치몬드 거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소년 화자가 아, 그렇네. 나와요. 생각해보니까 네. 이 아이 이름을 모르네, 제가. 네. 없었구나, 네. 그래서 그 거리의 풍경을 묘사하면서 네. 시작되는데 그 막다른 골목 끝에 자리한 집에 살고 있고 뭔가 그 이전에 신부님이 살다 가셨는데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신부님이 살았다고 해도 뭔가 되게 막 활기찬 느낌은 아니고 되게 네네. 뭐지 욕구가 정제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돌아가셨고 그리고 뭔가 그 뒷마당에 뭔가 녹슨 막 자전거 펌프가 있고 뭔가 되게 그 북 리치몬드 거리에 뭔가 되게 낡고 칙칙하고 그냥 여기서 살면 계속 이렇게 똑같이 살겠지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꼼짝 못할 수밖에 없게 느껴지는 그런 더블린의 풍경을 막 묘사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아일랜드가 이제 낮이 되게 짧잖아요. 특히 이제 점점 겨울이 되면은 점점 낮이 짧아지는데 이제 그런 이제 계절이 온 거예요. 근데 친구 맹건 친구 이름 나오네요. 네. 맹건이라는 친구네 집에 애들이 막 놀러 가곤 해요. 근데 누나가 있어요. 짝사랑하는 누나죠. 맹건네 집에서 같이 놀다가 누나가 이제 저녁 먹어라고 하면은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창밖으로 그 누나가 보여요. 그래서 뭔가 문틈으로 막 누나를 훔쳐보고 그러니까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말을 한마디도 걸어보지 못한 그래서 그 맹건의 누나의 드레스가 펄럭이는 드레스 자락이라든지 머리카락에 찰랑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막 보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뭔가 이 거리가 뭔가 되게 낭만이랑은 되게 동떨어진 아, 그래요? 그런 거리로 묘사가 돼요. 아니, 얼핏 지금까지 얘기 들어보면 막 응팔에 나오는 그 골목에서 같이 놀다가 그 덕선이 누나를 사랑하는 그 선우인가요? 뭐 이런 이야기. 네네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길가에 막 노동자들이 막 욕하는 소리도 들리고 네네. 막 그냥 돼지고기를 막 실은 나무통을 막 그냥 가는 소리도 들리고 되게 그런 시끌벅적한 곳인데 이 누나만 생각하면 그 되게 뭔가 속세 그 자체인 거리가 네. 되게 성스러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지금 또 깨달았네요. 그 소년이 살던 곳을 신부가 살다가 죽어서 나간 집으로 설정을 한 이유가 이런 묘사를 위해서 이 작가가 깔아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말 한마디 붙여보지 못한 맹건의 누나를 짝사랑할 때 자기가 그 성배처럼 뭔가 저 시끌벅적한 시장 한가운데를 걸을 때도 누나를 생각하면 내 마음에 성배를 품고 있는 것처럼 걸어나가고 이 순간 나는 성직자다 라고 자기가 첫사랑을 얘기할 때 그 감정이 되게 종교적인 언어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한 2번 정도 읽었는데 지금 깨달았네요. 네. 그래서 뭔가 기도와 찬송을 하는 동안 나도 모르게 그 이름이 입에 튀어나오고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고 그럴 정도로 맞아요. 이 연정이 맞아요. 그 첫사랑, 그 풋풋한 그 첫사랑의 표현이 굉장히 참신했다고 저도 생각했거든요. 네. 그 부분 저도 막 밑줄 그었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녀의 말과 몸짓이 그 하프연을 타는 손가락 네, 같았다. 네, 네. 그래서 이 되게 정말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이 칙칙한 더블린의 네, 네. 거리가 갑자기 되게 성스러워지는 그러게요. 거예요. 네. 희망이라고는 미래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네. 암울한 거리에서 정말 빛과 같은 그녀의 존재. 근데 드디어 이제 이 맹건의 누나와 처음으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을 제가 낭독을 해볼게요. 마침내 맹건네 누나가 말을 걸어왔다. 누나가 내게 첫 마디를 걸어왔을 때 나는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누나는 내게 에러비에 갈 거냐고 물었다. 대답을 간다고 했는지 안 간다고 했는지는 생각나지 않는다. 누나는 멋진 바자일 텐데 못 가게 되어 아쉽다고 했다. 내가 물었다. 그런데 왜 못 가? 맹건네 누나는 내내 팔목에 찬 은재 팔찌를 자꾸 이리저리 돌려댔다. 누나가 못 가는 것은 그 주일에 자기가 다니는 수도원 설립학교에서 피정이 열리기 때문이라고 했다. 누나의 남동생과 다른 남자의 2명은 모자 뺏기 싸움을 하고 있었고 난간은 나뿐이었다. 누나는 난간 대못 하나를 잡고 머리를 내 쪽으로 숙였다. 우리는 집문 반대편 등에서 나오는 불빛이 곡선을 그리는 누나의 하얀 목에 내려앉아 그 위에 늘어뜨려진 머리칼을 비추고 그 아래로 난간 위에 놓인 손을 비추었다. 불빛은 누나의 옷 한쪽으로도 내려와 누나가 편한 자세로 서 있으면서 살짝 내비치게 된 속치마에 흰 테두리를 비추었다. 누나가 말했다. 넌 좋겠다. 가게 되면 하고 내가 말했다. 뭐 하나 사다 줄게. 그 참 묘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그 스포트라이트가 다 비춰지잖아요. 그걸 이제 각광이라 그러는데 그걸 표현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죠. 정말로 네네. 딱 그 누나한테만 딱 빛이 비추면서 원피스를 입었으면 거기에 실루엣이 싹 드러나잖아요. 네네네네. 그리고 또 이게 처음 말을 나누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바자에 가면 내가 뭐 하나 사다 줄게 이제 약속을 했어.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온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요. 지켜야 되는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네. 뭔가 또래에 비해 유난히 이성에 나 혼자 일찍 눈을 뜨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른 이제 그 누나의 동생 맹건이죠. 걔들은 막 시끌벅적 모자 뺏기 싸움하고 노는데 네. 다 애들 같아 보이는 거지. 나는 이 누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근데 이 누나는 얘 안 좋아하는 거 맞죠? 전혀 존재가 없는 거죠. 그냥 누나 입장에서. 동생 친구인데. 그러니까 너 좋겠다. 코 올리게 그냥 친구죠. 너 거기 가? 이러면서. 네네. 그래서 나 혼자 사실 이 누나는 기억도 못 할 거예요. 그냥 너 좋겠다. 그냥 의미 없이 한 말이고. 근데 얘는 나 가게 되면 사다 줄게. 그러니까 이 에러비에 가라고 한 그 에러비가 또 뭐냐면 에러비가 그 아라비아를 이제 이런 영국 영어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멋진 바자에 바자가 이제 시장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를 뜻하는 말이고 그 시대에 이제 1900 초반년대에 영국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아라비아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요즘이야 인터넷으로 외국의 물건을 다 살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외국 물건을 신비한 아라비아 물건을 들여오는 장터가 쉽게 여는 게 아닌데 얼마나 그 모두에게 신비하게 느껴졌겠어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에러비인 거예요. 에러비가 그런 뜻이구나. 네. 뭔가 이국적인 네네. 우리는 모르지만 아름다울 것 같고 너무너무 가보고 싶어지는 그런 동경하는 어떤 네. 그래서 에러비란 단어가 이 소년의 머릿속에 딱 꽂힌 그러네요. 거죠. 그 누나 맹건의 누나가 사실 이 친구에게는 에러비 같은 존재네요.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너무 성스러운 나의 사랑인데 에러비란 단어를 얘기하면서 근데 나는 못 가. 넌 좋겠다라고 해요. 심지어. 그래서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생각이 날뛴다고 표현해요. 이 소년이. 너무 첫사랑에 빠진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걷잡을 수 없이 날뛰는 생각들을 한데 도저히 모을 수가 없었다. 라고 하고 뭔가 어떤 나의 일과가 내 욕망 사이에 가로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다 너무 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 놀이 그런 게 다 너무 짜증나서 견디기 힘들었다. 라고 하는데 이 소년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이 소설 속에서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아저씨와 사는 걸로 나와요. 친척 삼촌. 아빠와 엄마가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저씨가 와야 이제 용돈을 받아서 가는데 네. 하필 또 그래서 저녁 바자에 가고 싶다고 아침부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삼촌이겠죠 아저씨가 알고 있어 하더니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가야 돼. 닫기 전에 가야 되는데. 이거를 기다리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벽시계만 바라보는데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하는 소리가 제가 다 초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위층으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이 방 저 방으로 다녔다가 근데 또 창밖으로는 그 유리에 머리를 기댄 그 기대면서 맹건의 누나가 있던 그 창문이 보이는 거죠. 지금은 피정을 가서 없지만 그래서 그 곡선 같은 거를 막 생각을 하면서 왜 안 와 이러는데 또 이제 그 아주머니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야, 너 오늘 뭐 아무래도 못 가겠다. 이게 또 더 열받는 긁는 소리를 해요. 속도 모르고. 네. 그랬는데 9시가 넘어서 네. 현관문에서 이제서야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나가요. 그래서 아저씨 저 바자 간다고 했잖아요. 에러비 바자 돈 주세요. 라고 했더니 야 지금 다 잘 시간인데 난 너 자고 있을 줄 알았어. 이렇게 속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아주머니가 아유 돈 좀 그냥 줘서 보내라. 그래서 돈을 받아요. 이제 잊어버려서 미안하다고 하고 얘따 하고 돈을 주고 그 돈을 들고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버킹엄 거리를 막 그 은화 한 잎이에요. 한 잎을 치고 막 뛰어가는데 딱 갔는데 솔직히 9시 넘었잖아요. 그렇게 너무 늦었죠. 네. 그 시장이 가장 화려하고 복작복작한 시기가 이미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막 다 불이 다 꺼져 있고 근데 문을 닫진 않았어요. 그래서 갑니다. 그래 가서 맞아.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지. 약속을 했잖아요. 가게 되면 사다 줄게. 그래서 매점으로 가서 그 꽃병이랑 꽃무늬 찻잔 세트를 파는 걸 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물건을 파는 여기선 처녀 하나 그리고 청년 둘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잘제잘 웃고 있는데 그 영국 억양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왜 그런 거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병원 같은 데 가거나 하면은 제가 옛날 정형외과 다닐 때 가면은 거기 도수 치료하는 분들이랑 카운터 보는 간호사 언니랑 그 썸 타는 게 재밌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안에 계시잖아요, 상사는. 그게 보였어요? 자기네들끼리 막 하고 막 네네. 서로 막 이렇게 막 밀치고 야, 그러면서 사실은 손님이 있으면은 사적인 대화를 크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막 이런저런 장난을 치는데 저는 그 젊은이들이 서로 그런 어떤 과학적 교류를 막 일으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즐거운 거예요. 좋았어요? 짜증나지 않고? 좋았어요. 네. 관대도 해라.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여기 찻집에서 어머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하면서 막 어머 쓴 엉터리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그러니까 이 장면을 넣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어린 아이는 이제 짝사랑을 막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이런 모습이 그냥 너무 내가 여기 진짜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너 뭐 살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다가 그걸 봤는데 너무나 평범한 아라비아에서 온 물건이다 그래가지고 막 되게 막 신기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냥 뭐 다른 데서도 파는 그냥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뭐 됐어요. 이러니까 다시 그 꽃병 파는 처녀가 그럼 보지 마. 이러고 놓고 다시 또 청년이랑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제가 아주 짧지만 낭독을 한번 해볼게요. 네. 나는 더 있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여자의 물건들에 대한 내 관심이 더 절실한 것처럼 보이게 할 요량으로 매점 앞을 어정거렸다. 나는 이윽고 천천히 몸을 돌려 바자 가운데로 걸어 돌아왔다. 1페니짜리 동전 2개를 주머니 속 6펜스짜리 동전 위에 떨어뜨렸다. 회랑 한 끝에서 불이 나갔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다. 홀의 윗부분은 어느새 칠흑같이 깜깜해졌다. 그 깜깜한 속을 물끄러미 쳐다보며 허영심에 쫓기다 꼴불견이 되고만 푼수 같은 내 모습에 두 눈이 참담함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렇게 소설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끝납니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에피파니요. 네. 그 소설의 이 마지막 장면, 이 어둠 속에서 막 이 소년이 깨닫는, 뭔가를 깨닫는 것 같죠? 이 장면이 그게 바로 에피파니인가요? 네. 이 부분이 에피파니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좀 해설을 해주세요. 아직도 에피파니 개념이 좀 안 들어와요. 네. 대단한 건 아닌데, 네네. 뭔가 아라비아, 에러비, 이 마켓이 되게 신비롭고, 유럽인들에게는 특히, 뭔가 이 칙칙하고 되게 정체된 더블린을 벗어날 수 있는 뭔가를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되게 평범한 도자기와 찻잔을 파는
되게 세속적인 공간인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 불이 다 꺼져 있고 네. 자기가 나올 때쯤 되니까 야 이제 불 끕니다 이런 소리가 막 들리고 그래서 심지어 그 점원이 영국 억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사람들이 뭐 이국적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아, 그렇네. 평범한 거 팔고 평범한 영국 네. 억양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세속적일까요? 현타가 어느 순간 있잖아요. 내가 밤늦게까지 기다렸다가 어린애가 네. 사실 9시면 잘 시간이에요. 돈 달라고 막 빌어가지고 와서 여기 뛰어왔는데 그냥 나 이런 곳에 왔던 거야. 내가 이걸 바라고 있었던 거야. 그 순간 나의 한심함에 대해 깨닫는 거죠. 네. 그래서 딱 내가 사실은 그런 친구의 누나랑 사랑을 할 수 있는 사실 입장이 아닌 거죠. 난 네. 너무 어리고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줄 가능성이 사실 없고 그래서 나의 하찮음을 어느 순간 딱 깨닫는 거예요. 이 에럽이라는 굉장히 이국적일 거라고 기대했던 공간에서 네. 에피파니가 딱 다가오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에피파니라는 게 뭔가 거창하거나 극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되게 조용하고 쓸쓸하게 자기를 인식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약간 작가의 제임스 조이스 자신의 실제 경험이 담겨 있다고. 네, 그렇다고요. 하던데, 사실은 네. 그 북 리치몬드 특정한 거리잖아요. 네. 여기가 실제 제임스 조이스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고 네, 네. 심지어 10대 때 12살 때쯤인가 더블린에 실제로 그 에러비 바자회가 열린 적이 있었대요.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썼다고 합니다. 어떤 그 짝사랑의 어떤 추억도 본인의 경험? 그거는 모르죠. 뭐. 그건 밝히지 않았는지 밝혔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추측. 네, 이런 비슷한 경험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또 아름다운 문장으로 표현을 해놨네요.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이 소설과 어울리는 노래 너무 네. 기대됩니다. 더블린이잖아요. 네,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결성된 대표적인 락밴드 U2. 아, 저 정말 청소년기에 저를 열광케 했던 그룹입니다. 너무 좋죠. 네. 그 U2의 또 제목이 너무나 이상한가 어울리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I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Still haven't found what I'm looking for. 이 노래 너무 좋아하죠. 해석을 하면 네. 이제 현재 완료 부정문이죠. 뒤에 네. 관계대명사절 네네. 나오고 나는 아직도 지금까지도 내가 찾고 있는 것을 찾지 못했다. 네. 이 소설과 딱 어울리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네요. 골라왔습니다. 아, 오늘 좋네요. 이 곡 듣는 날이 요단이 네. 오늘 장유 작가님의 이 소설과 또 잘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장유진의 책갈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태어나서 평생 고향을 배경으로 작품을 쓴 작가 제임스 조이스의 에러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장유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예스24 김유리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가져온 책. 제목도 좀 도발적이고, 수수해요. 네, 그쵸. 완전 까만 표지여가지고, 제가 그동안은 좀 작은 책, 그래도 판형이 요즘 트렌드에 맞는 책 가져왔는데, 이게 책 제목이 이제 까마귀 학으로의 초대라는 책인데요. 네. 진짜 교재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학 교재 같은 느낌이 드는 책인데, 좀 얇고요. 가져오게 된 계기는 사실 이 출판사를 엄청 좋아해요, 제가. 네. 그 책공장 더불어라고 그 동물 이야기라든지 동물권에 관련된 책을 꾸준히 내는 1인 출판사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도 4월 5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이고요. 제가 이 책을 나오기 전부터 그 SNS에서 대표님이 올리시는 걸 계속 지켜봐왔어요. 근데 까마귀 책을 낸다고 하셔가지고 표지 투표도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대하고 있었던 책이었는데 읽고 나니까 술술 읽히기도 하고 사실 페이지도 200피 정도밖에 안 돼서 네네, 보기도 얇아 보여요.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라 소개해드리기 좋겠더라고요. 네. 네, 저는 까마귀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얘네들이 굉장히 영리하다면서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어디 이렇게
길 가다가 어디 이제 가방 같은 거 내려놓으면 막 물건 다 집어가는데 한간엔 그런 소문도 있어요. 휴대폰도 집어간다고. 중고매매로 얘네들이 거래한다고. 그 까치들은 또 반짝이는 거 좋아한다고 해서 막 보석 같은 거 물어간다고 막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죠. 까치가 아니라 까마귀가 그렇게 영리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또 나라마다 이 까마귀에 대한 해석도 좀 상징도 다르고.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뭐 약간 불길한 까마귀가 많이 울면 좀 불길한 일이 생긴다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또 영화나 뭐 이런 데서도 까마귀가 좀 그런 징조로 좀 많이 사용되잖아요. 상징으로. 맞아요. 네.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알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서양 막론하고 까마귀가 불길한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똑똑해서 생기는 오해 때문에 발생된 이미지인데요. 이게 까마귀 별명이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날개에 달린 영장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대요. 네. 그래서 이 별명만 들어도 유추할 수 있듯이 영장류 사실 침팬지랑 골라 사실 엄청 똑똑하잖아요. 네. 전 가끔씩 인간보다 얘네들이 인간 골려 먹으려고 멍청한 짓을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 생각이었는데 그런 고등 인지 능력을 가진 그런 수준의 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도 뛰어나고 기억력도 되게 똑똑하대요. 네. 그 새 중에서는 사실 좀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솝우화에서 만난 까마귀는 돌을 항아리에 넣어서 물을 올려 마신다는 맞아요. 그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실제로 가능할까요? 얘네들 지능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솝우화가 워낙 널리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까마귀 연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해본 거예요. 너무 궁금하다. 네. 근데 그 까마귀한테 줬고 이제 긴 병을 준 거죠. 물에 담아놓고 그 안에 이제 먹이를 몰래 숨겨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까마귀들이 이게 몰려들더니 한 까마귀가 돌멩이를 이제 집어서 부리로 이렇게 병에 넣어서 그래서 수위를 살짝 올려서 이제 물을 먹거나 먹이를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솝우화가 수천 년에 써져 있지만 알고 보면 옛 조상들이 실제로 관찰했기 때문에 보인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좀 뭔가 인류가 오래전부터 까마귀를 지켜와 봐보기도 했고 혹은 신성시되는 문화도 사실 있잖아요. 그 일본에서는 삼조고라고 까마귀 다리 3개 막 이런 신화도 있다 보니 사실 신성시되고 똑똑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새인데 현대에 들어서는 여기를 불길한 징조로 많이 보기도 하고 약간 유해조류라고 여겨지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씨앗이랑 많이 먹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은 되게 힘들어 하신다고 해요. 이제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기도 한 까마귀인데 이 까마귀를 오래 연구해온 이제 저자 성함이 스키타 쇼에이라는 분입니다. 그 얘기를 안 여쭤봤네 진짜. 일본 저자예요? 네. 네네. 스키타 쇼에이? 네, 일본에서 되게 그 까마귀 때문에 문제도 많고 좀 고민되는 지점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이 스키타 교수가 실제로 우츠노미야 대학교에서 명예 교수이고 의학 박사이자 농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전공이 동물 형태학과 신경해부학인데 어쩌다가 이제 까마귀 뇌 연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뇌를 알면 알수록 이 까마귀의 똑똑함과 젠틀함에 푹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교수님 성함보다 까마귀 박사라고 널리 불린다고 합니다. 이 역자 선생님이 이은옥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 역시 이 스키타 교수의 연구실에서 까마귀 연구를 함께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역자 선생님은 지금 국립생태원에서 선임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본인의 이제 박사학위도 까마귀 날개 구조를 연구한 그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뭉뚱그려 새를 연구하는 분야는 있는데 당연히 까마귀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저도 약간 어떻게 까마귀를 연구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까 전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수님도 어쩌다가 시작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뭔가 본래 우연히 운명이 된다고. 사실 교수님이 대학교 부속농장에서 키우던 닭이 연이어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대요. 근데 그때 닭을 보호하려고 사육장을 이제 빈틈없이 꽁꽁 막은 거죠. 못 나가게 하고 침입 못하게 하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닭이 계속 죽어나갔대요. 그래서 범인 정말 찾아야겠다. 그래서 밤새 이제 학생들이 당직까지 서가면서 불침법을 선 결과 범인이 나오게 됐는데 그게 바로 까마귀였다고 합니다. 까마귀가 뭐 독수리급이에요? 진짜 그걸 다 뚫고 들어와서 닭을 잡아먹는다고요? 이게 큰
독뿌리 까마귀라고 일본에서는 좀 흔히 볼 수 있는 좀 뿌리가 훨씬 크고 크기도 큰 까마귀인데 이제 공중에서 날아와서 닭을 잡아먹은 거죠. 이제 그 뒤로 교수님도 까마귀에 관심이 급격하게 생기면서 까마귀랑 이렇게 인연을 닿게 됐는데 여러 가지 책도 쓰시고 일본에서는 이제 까마귀 하면 이 교수님을 생각할 정도로 1인자라고 하십니다. 근데 국내에는 사실 첫 번째 책이시긴 해요. 네. 까마귀 학이라는 게 있는 것도 참 우리에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네요. 네. 요즘에는 사실 도시의 젊은이들도 탐조 생활 취미로 쓰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자연과학 쪽 신간들을 보면 새 관련 책들이 되게 많이 쌓이고 있어요. 이제 까마귀 이 책이 좀 약간 돋보이기도 했던 게 지난 3월에 만약에 세상에서 까마귀가 사라진다면이라는 책이 출간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은 이제 조류가 사라진다면 이런 특징을 이제 까마귀 아무래도 그 책 저자님도 일본인이라서 좀 그걸 상징성 있게 다룬 책이라면 이젠 약간 새 그냥 조류보다는 점차 좀 좁혀가지고 디테일하게 연구하거나 알려주고 싶어하는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어서 이 까마귀학으로의 초대를 시작으로 좀 조류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적합한 도서일 것 같아요. 새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입문서 같은 책이다. 까마귀는 언제부터 인류 역사에 등장했을까요? 이 책에서 이제 뭔가 그 역사라든지 그 신화부터 시작하거든요. 신화 전설. 그래서 이제 까마귀의 시작을 이야기해 주는데 저도 몰랐는데 인류보다 엄청난 선배더라고요. 이제 인류보다 선배라고요? 인류보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까마귀가 약 7천만 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처음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제 동남아시아를 경유해서 전 세계로 퍼졌는데요. 이제 인류의 선조격인 이게 발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해보세요 한번. 사헬란트로푸스는 이제 700만 년 전에 추측되고 있어요. 그래서 까마귀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의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진화해온 까마귀는 이제 신체도 몸속 장기도 외형도 좀 특별하게 진화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약간 영리하지 못한 사람을 일컬을 때 이렇게 좀 놀리잖아요. 새대가리라고. 그러니까 대가리가 이렇게 마치 속어 같지만 이거는 동물에게는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새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도 대가리라고 합니다. 표준어인 거죠. 표준어입니다.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기에 당당하게 똑똑하지 못한 사람에게 새 대가리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아나운서님의 이야기 들으니까 약간 다행이다. 어쨌든 비속어처럼 혹은 막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까마귀는 똑똑하기까지 해서 지금 현재에 있어서 되게 뇌과학이라든지 인지과학이 주목받고 있잖아요. 그때 실험 대상으로 까마귀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가방을 뒤져서 고가 물건을 골라 집어가는 애들이면 굉장히 똑똑한 거잖아요. 근데 무슨 근거가 있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인지과학 이야기를 먼저 드려서 그런지 근거는 아무래도 뇌인데요. 일반적으로 조류의 뇌는 포유류의 학습 지능 행동을 담당하는 대뇌 겉질이라는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능도 낮고 그만큼 높지 않을 것이라고 연구자들이 생각을 해왔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조류랑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까마귀의 뇌가 체중 대비 엄청 크다고 합니다. 확실히 크군요. 용량이 크다. 까마귀의 평균 체중이 약 650에서 800g 정도 되는데요. 뇌무게가 자그마치 10g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거랑 비교하면 좀 더 크다고 느껴지는데 닭이라든지 청둥오리, 비둘기 등은 약간 뇌 비율이 0.12%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10g이니까 이 뇌가 사실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해당된다고 해요. 근데 사람의 뇌가 보통 체중 대비 1.8%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닭이나 조류는 뇌 비율이 0.1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조류보다는 인간에 가까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뇌 중에서도 대뇌가 큰데요. 그러니까 머리가 크다고 다 똑똑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뇌가 크다. 대뇌가 큰데요. 비둘기와 닭은 대뇌가 약
3%인데 까마귀는 무려 79%라고 합니다. 그래서 닭과 비둘기에 비교하면 지능에 관여하는 되뇌 부분이 압도적이어서 훨씬 똑똑하긴 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되뇌 껍질이 되게 두껍대요. 그래서 까마귀의 그 되뇌 껍질 용적이 11,134 세제곱밀리미터로 네. 닭의 5배나 되고 청둥오리의 3배나 된다고 합니다. 되뇌 껍질이 직접 정보를 종합하는 곳이어서 이게 두꺼울수록 좀 더 똑똑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뇌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까마귀는 좀 다른 새와 다르다, 좀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그래서 까마귀에 끌리셨을 수 있어요. 뭔가가 얘네들이 좀 그냥 범상치는 않아 보였어요, 항상. 그리고 새까만 색이 좀 반질반질거리면 좀 네. 약간 근사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 책을 보면서 저는 인간의 뇌랑 차라리 가깝다. 까마귀의 뇌가 이 문장에서 엄청 큰 인상을 받았는데요. 네. 이 뇌가 발달한 근거가 사실 기억력이잖아요. 그래서 까마귀는 남은 먹이를 숨기고 저장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숨긴 장소를 기가 막히게 확실하게 외워서 네. 며칠 후에도 거기로 날아가서 찾아서 먹는다고 해요. 그래서 까마귀가 공간 기억 능력이 우수한 건데 그 기억 중추의 해마가 기억 중추잖아요. 그게 용적이 청둥오리보다 약 10배나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까마귀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막 자기한테 나쁜 짓 한 사람 얼굴을 기억하고 복수한다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네. 까마귀가 워낙 많다 보니 연구소에 상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까마귀와의 불화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뭔가 쓰레기 봉투를 얼마나 두껍게 만들어야 까마귀의 불이에 당하지 않을 것인가. 네네네. 혹은 뭐 쇠파이프를 연결했을 때 그 파이프를 보호하는 걸 얼마나 두껍게 해야 보호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제 까마귀가 자기 얼굴을 기억해서 만약에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런 네. 질문도 종종 받으신대요. 그래서 저자분이 이제 까마귀가 사람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해본 거죠. 용기에 사람 얼굴이 인쇄된 종이 뚜껑을 이제 네. 붙인 다음에 특정 얼굴이 인쇄된 용기에 먹이를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특정 얼굴이 있는데 다른 사람 인쇄하면 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얼굴 박사님 얼굴을 네, 박사님 얼굴을 붙여가지고 시험을 했는데 이게 한 번 찢어진 용기는 회수한 다음에 이제 위치까지 바꾸어서 계속 실험했다고 합니다. 위치를 계속 바꾼 이유는 장소를 기억하는 능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피해를 좀 해소하고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험을 약 30번 이상이나 반복한 결과 까마귀가 너무 쉽게 그 저자님의 사진을 찢으면 먹이를 먹을 수 있다는 걸 학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 사진을 4명, 8명, 15명 이상으로 늘려도 매번 저자님 얼굴을 골랐다고 합니다. 안면 인식을 하는군요. 그렇죠. 사람도 안면 인식 정해가 있는데. 저보다 낫네요. 그래서 실험 까마귀가 총 3마리였는데 네. 3마리 모두 80% 정답률을 80%를요? 네, 보냈다고 합니다. 거의 다 알아본다는 얘기네요. 네, 이런 걸 보면 이제 까마귀들은 먹이를 주는 사람이라든지 위협을 가하는 사람을 다 개별 인식할 수 있는 새인 거죠. 거기에다가 수의 개념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대도도 수요? 네, 숫자도 구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까마귀한테는 폭력을 되도록이면 행사하시지 않는 게 그렇겠네요. 네, 뒤탈이 없을 것으로 네. 생각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우리 공존하자, 우리 평화롭게 잘 지내자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여줘야 되겠네요, 진짜. 그렇죠. 인간과 흡사한 지능을 가진 까마귀 또 다른 특징도 있을까요? 일단 세이자분이 비행 능력 자체가 일단 인간을 따라할 수 없는 우리는 못하죠. 네. 당연하죠. 엄청난 능력인데 네. 그 비행 능력 때문에 인간보다 폐가 몸의 크기에 비해 훨씬 크다고 해요. 그래서 가슴 안에 저희는 버려지는 공간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공간이 버려지는 공간 없이 폐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또 가슴 근육이 정말 튼실한데요. 자신의 몸의 약 20%가 가슴 근육이래요. 네,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는 가슴, 몸통, 어깨, 엉덩이, 허벅지 근육까지 다 합쳐야 전체의 20%라고 하니까
확실히 가슴 근육장 약간 조류들의 저희 가슴살이 이렇게 두껍고 지방이 좀 없잖아요. 그렇죠. 간단한 까마귀도 마찬가지구나.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야가 360도라고요. 이게 특이하네요. 네. 이런 새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새가 그런 건 아니지만 까마귀는 시야가 360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통수에 눈이 있는 거나 다름없어서 진짜 특이하네요. 시야가 360도라고요. 확확 돌아가는. 다 보이는구나. 그래서 까마귀를 몰래 관찰하는 게 연구자들한테 큰 숙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 재밌다. 까마귀 신비한 동물이네요. 근데 왜 까마귀 까까 울잖아요. 네. 그 울음소리가 조금은 좀 불길하게 느껴지는데 왜 그렇게 우는 건가요? 그런 얘기도 나와요? 네, 까마귀 울음소리도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사실 가장 연구하기 어려운 게 울음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일본에 많이 있는 큰 뿌리 까마귀 울음소리는 종류가 풍부해서 총 75종류의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네, 까마귀가 하나밖에 없는 종인 것 같지만 사실 약 47종이나 되는데요. 실제로 까마귀들이 종마다 우는 소리가 다르대요. 네. 그래서 약간 주로 까마귀가 소리를 내는 건 동료에게 무언가 전하기 위해서인데, 울음소리의 차이를 반복하는 간격이라든지 소리를 내는 강도로 그 의사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가롭게 친구들하고 날아다닐 때는 1회 우는 시간이 0.8초이고 다음 울 때까지의 간격이 0.2초라고 하고요. 네. 이를 3회부터 7회까지 평균적으로 반복한다고 해요. 근데 다른 한편 이제 새끼가 먹이를 줄 때는 까까 우는 게 아니라 과 하고 운대요.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텍스트로만 읽어가지고 과 같은 울음소리로 우는데 1회 우는 시간이 0.2초로 짧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독립된 발음법으로 이제 모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외부의 위협을 알리기도 하고 경계를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연구 결과로 계속 도출하고 있다고 해요. 네. 까마귀가 이렇게 영리한 동물이라는 거. 사실 근데 좀 우리가 다 눈치는 챘지만 기대 이상으로 영리하고 근데 좀 우리가 유해 아까 조류라고 얘기했다시피 좀 이렇게 또 인간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도시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 까마귀와 같이 어떻게 해야지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이 교수님이 이제 까마귀 학을 강조하시는 것도 어떤 학문을 공부하는 게 이 동물이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동물한테도 피해 입히지 않고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를 알리기 위해 이제 까마귀를 열심히 홍보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사실 까마귀가 해충도 잡아먹고 로드킬 당한 동물의 사체도 먹어서 사실 청소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유해 조수의 개체수도 조절하는 약간 새 중에 가장 똑똑한 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태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새인데요. 이제 뭔가 인간이 도시를 만들면서 까마귀가 살던 숲 밀고 들어온 거잖아요. 까마귀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상한 존재들이 자기 영역으로 들어온 거나 사실 다를 바가 없다 보니 쓰레기를 뒤지는 것도 쓰레기가 맛있어서 먹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배출할 때 대부분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으면 사실 까마귀도 도시를 떠날 텐데 그럴 수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쓰레기를 버리실 때는 정말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하거나 길거리에 투척하지만 않아도 까마귀가 이렇게 뜯어먹는 일은 진짜 없다고 합니다. 책에서 계속 말이 나와요. 이제 까마귀가 오래전부터 살던 곳에 어느 날 사람이 들어왔으니 그래요? 네, 이 생각을 그냥 같이 사는 입장에서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교수님이 또 한번 쓰셨더라고요. 네. 까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건데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의미 없이 이렇게 지나가던 그 까마귀들 좀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책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쵸. 이제 까마귀를 전혀 저도 관심이 없었는데 책이 나옴으로써 내가 이 까마귀를 이해하고 이렇게 같이 공생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구나. 얘네들은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구나. 독자분들도 보시고 까마귀 있구나. 이것부터 이제 시선이 달라질 테니까 한 번씩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네요. 까마귀 학으로의 초대였고요. 저자는 스키타 쇼에이 박사님이었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스24의 김유리 M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책 선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